안녕하세요. 비즈파트너스의 은효상 이사입니다. 오늘은요,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이, 세금은 내는데 장부상에 돈은 있는데 왜 내 통장엔 돈이 없을까? 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는데 왜 통장엔 돈이 없을까요? 네, 우선 어떤 세금을 내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마 부가세는 아닐 겁니다. 보통 세금을 낸다라고 하면 부가세를 내는데 왜 내 통장에 돈이 없어? 이 뜻보다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종합소득세라는 건 내가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이익이 남아서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왜 통장에 돈이 없는지, 요게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질문들 100이면 100 다 말씀들 하십니다. 정말 돈이 많아서, 이익이 정말 많아서 돈을 막 쌓아두고 있는 그런 곳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전자에 해당이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은 신고하지 못하는 소득이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들이 해당될 수 있냐면요, 실제로는 비용으로 나갔는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실제로 비용으로 줬는데 이걸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 내가 비용으로 썼는데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됐어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어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내 돈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비용으로는 나가는데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적격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익으로 남는 겁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되는데 그 비용이 나가긴 했지만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장부상에는. 그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가 4대 보험을 등록했거나, 아니면 3.3% 프리랜서로 등록했거나, 일용직으로 등록했거나, 어쨌든 내가 누군가의 용역을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금액이죠. 사람에게 준 금액인데요, 사람이 돈을 받아갔는데 그 사람이 신고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입니다. 불법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더 잡히면 안 되니까, 혹은 지금 돈이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만 신고해 주세요. 내가 뭐 지원금 받는 게 있고요, 실업급여 받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빌미로 신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다 봐주시다 보면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구하기가 힘드니까,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급한 대로 그런 사람들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기술직들, 식당이라고 한다면 주방에 있는 분들, 혹은 제조업종에서는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진 사람들, 뭐 공업사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배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필요한데 저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자, 그래도 쓰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을 쓰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그분들에게 나가는 비용들이 결국엔 뭐 100이면 100, 200이면 200, 뭐 많게는 500, 1000이 나갈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1년 동안 나갔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500만 원이란 돈이 1년이면은 6천만 원이죠. 그 6천만 원이란 돈을 신고를 못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걸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면 6천만 원은 내가 번 실제 소득 플러스 6천만 원인 겁니다. 내가 매출이 10억입니다. 자, 그리고 1억을 남겼어요.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는 뭐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6천만 원을 비용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1억 6천에 대한 이익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럼 1억 6천에 대한 세금만 나가나요? 4대 보험도 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실제 장부상 이익과 내 통장의 이익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돈은 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금은 내라고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이러한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 편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 내 비용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 외의 것들은 뭐 당연히 나가야 될 비용들은 나가서 적격 증빙을 받으면 되겠지만, 이제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들, 그리고 카드를 쓰긴 쓰는데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적격 증빙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라면 당연히 비용에서 배제가 되니까 그만큼은 이익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외에 통신 비용이라든가 렌탈 비용, 이런 것들도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그런 비용들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듬성듬성 있으니까 네, 찾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지출 비용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확연하게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대표자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고 돈이 들어오면 다 빠져나가고 하니까 통장을 계속 보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좀 통장에 대한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10일 날은 대체적으로 세금이라든가 사대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날이죠. 인건비 신고가 그날이고 또 급여 이체한 날이 그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월말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10일이면 공과금이다, 세금이다, 그리고 인건비가 나가는 달이다. 그렇게 정해 두시고요. 그 외에 다른 지출들은 날짜를 맞춰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비용들 가운데는 뭐 렌탈료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딱 정해져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되는 CMS 출금되는 것들,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런 걸 20일이나 25일 정도에 맞춰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25일 날쯤에는 이러한 고정적인 금액이 빠져나가니까 얼마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15일쯤에는요, 카드 대금을 15일로 맞춰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금을 좀 유통하기 위해서 이걸 좀 나눠 놓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15일로 하시면 유리한 이유는요. 15일 날 결제되는 금액은 대개 그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가 15일 날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별 내가 얼마를 유동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1일부터 31일까지의 결제된 금액을 15일 날 결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15일 날 빠져나가는 금액들은 전월에 내가 얼마만큼의 유동적으로 나가는 뭐 이를테면 식대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기업이 규모가 되는 곳들은 영업자들이나 직원들에게 카드를 주시잖아요. 네, 그런 카드 사용액에 대한 누계, 추계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정해 놓으시면 내가 언제 얼마 정도가 나가고 그러면 예산을 짤 수가 있죠.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를 대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들 찾기가 아무래도 좀 더 용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날짜별로 성격별로 좀 이렇게 빠져나가는 날짜만 맞춰 놓으셔도 적어도 내 지출, 캐시플로우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 네, 이건 노하우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 돈을 안 쓰고 힙해두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요, 많은 유혹들을 겪죠. 사업을 하시면 돈이 벌려서 통장에 돈이 쌓일 겁니다. 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기 시작하시죠. 투자를 하다 보면 잘 되면 그게 또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그럼 내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들이 다 한 번에 날아가는 겁니다. 자, 또 돈이 있으면 또 누굴 빌려주게 됩니다. 또 엄한 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다양한 유혹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아놓았던 돈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못 쓰게 묶어두는 겁니다. 적금 좋은 방법이죠. 대신에 적금은 1년마다 유혹이 생겨요. 타게 되면 이자도 얼마 안 들어왔는데 기분 좋으니까 목돈 들어왔으니까 뭔가 쓰게 되죠. 여행 가게 되죠. 뭐 모으는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쓰게 됩니다. 장기로 묶어둘 수 있는 방법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어느 정도 땅이라든가 변동성이 크지 않는다면 또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지라면 괜찮죠. 잉여자금을 가지고 땅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것. 그래서 나중에 보상도 받고 건물도 짓고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동성 확보가 안 된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난 이 정도의 금액은 유동성이 없어도 돼라고 하는 금액만큼은 부동자산에 투자하시면 좋겠죠. 그 외의 금액들은 단기, 중장기, 장기로 좀 나누셔가지고 좀 세분화해서 투자 방식을 혹은 저축 방식을 정립해 나가시면 좋은데요. 일단 가장 좋은 건요, 안 쓰고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강제적으로 모아놨던 그 돈들이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서 반드시 도움이 된다. 어떤 기회가 갑자기 생겼을 때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반강제적인 저축들, 그러한 상품들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 돈을 모아서 무엇인가 사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서 세금만 내다 끝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사업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알토란 같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